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도시는 물론 대중교통도 저마다 다른 규정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종 간 교류와 화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LA 카운티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리조나주의 유명 관광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만여 에이커가 불탔고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을 가진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위협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지만 푸틴은 서방 세계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북서부 아르한겔스크 주의 우주기지에서 미사일 한 발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르맛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르맛에 실린 시험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했다면서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돼 온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TNT 폭발력 100만 톤급의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 위력이 맞다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합니다. 발사 과정을 지켜본 푸틴 대통령은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 미사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줄 거라며 서방 세력을 겨냥해 위협 섞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발사 직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사르맛이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온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 시험 발사도 핵무기 조약에 따라 사전에 통보가 됐다면서 위협적인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복판에 러시아가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자체만으로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대표들이 각각 양국 정상의 만남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일부 병력이 최후 항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며칠 안에 마지막을 맞이할 거라는 우크라이나 지휘관의 다급한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군이 부차 지역을 떠나며 자행했던 대규모 잔혹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We can only anticipate that this tide also at some point recedes from Mariupol. We're going to see far worse, if that's possible to imagine. 유엔은 전쟁 개시 이후 55일 만에 503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만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We'd like to discuss urgent steps to bring about peace in Ukraine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 and international law.
이번 전쟁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키이우를 방문해 역사는 전쟁 범죄를 잊지 않을 거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5차 평화협상 당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답장을 전달했다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자국 안전 보장을 전제로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보냈다는 서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협상은 당분간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연방법원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무효 판결 이후 마스크 착용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운영 주체별로 마스크 착용 규칙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펜스테이션. 기차역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어떤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t's a bit complicated. I feel like it's kind of like contradictory. I feel like there's a lot of hypocrisy going involved. Yeah, I got my mask here just in case, you know.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해제됐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마다 방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트랙과 뉴저지주의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간 통근 철도 노선인 패스트트레인과 뉴욕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ven today, I came here from New Jersey. You don't need a mask, but you have to go in the subway. You have to wear a mask for the subway.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이에서도 규정은 엇갈립니다. 뉴욕의 옐로우캡을 탈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기사와 승객의 마스크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규제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승객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65% 선에 머물러 있는 만큼 바이러스가 확산될 거란 두려움도 큽니다. I have a relative who came down with an illness and I'm just watching out for them. I mean, I think that the cases are still going up. I think we should all still be wearing a mask. 뉴욕시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이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는 29일은 LA 폭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뇌리 속에서 잊혀질 만한 시간이지만 여전히 상처는 한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4.29 폭동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교류와 화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인 청년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촉발된 LA 폭동. 한인타운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됐고 방화와 약탈로 2,300여 곳의 한인업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은 폭도로 오인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인 이민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35주년을 내가 맞을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멀리만 생각했는데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내가 가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이제 만나는 그 시간도 점점 가까우니까 희망이라고 그럴까? 4.29 폭동을 직접 보고 겪은 한인들은 커뮤니티 간 소통이 단절된다면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를 복잡하고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기 온 커뮤니티 안에 나가서 그냥 모여서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누면서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음식이다, 이게 코리안의 김치라는 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세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4.29 폭동에 의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남겨서 future generation이 10 years from now, 20 years from now 봤을 때 과연 우리 커뮤니티에서 4.29 폭동에 대해서 남겨놓은 게 무엇인가?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다음 주부터 LA 한인사회에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늘도 한인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때 아닌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의회 경찰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연방의회 직원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소동은 의사당과 1마일 정도 떨어진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장에서 미군 공중 낙하 시범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구장에서는 미군의 낙하부대 황금기사단의 공중 낙하 시범이 진행됐지만 사전 통보를 의회 측에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LA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차 미행 강도 사건이 오늘 새벽 또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쯤 베버리 크레스트 지역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4명은 베버리힐스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집으로 귀가했으며 뒤따라오던 용의자들이 집으로 들어와 총으로 위협하고 주택 안에 있던 보석과 디자이너 가방 등 $7만 상당의 명품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한 차량을 발견했고 수상하게 여겨 집으로 가지 않고 지나친 후 잠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강도 3명이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220건의 강도 사건 중 최소 17건은 갱단과 연루돼 있다며 강도범들은 대담함과 치밀성을 보이고 있어 미행 강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LA 카운티의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에서 용기와 컵, 접시 등을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사 장소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를 사용해야 하고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스티로폼 사용도 금지됩니다. 새 조례안은 내년 5월부터 모든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푸드트럭은 내년 11월부터 파머스 마켓 등 임시식품시설은 오는 2024년 5월부터 새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 연간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주 전역에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13곳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7곳에서 제품 판매가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2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지 1년 만입니다. 규제위원회는 21세 이상 성인 1명당 마리화나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 가격은 1온스당 320에서 $480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리화나 업계에서는 향후 뉴저지주의 마리화나 산업 규모가 $10억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보수적인 교육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월트 디즈니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은 월트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즈니가 주 당국의 성정체성 교육 금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주지사가 이에 반발해 이번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주의회가 처리한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는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디즈니에 매년 수천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최근 동성애 콘텐츠를 공공연히 확대하거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유명 관광지 플래그스태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지면서 수백 채 건물이 불에 타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산불 정보 시스템인 인시웹에 따르면 지난 17일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과 기류를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19,700에이커가 전소되고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소방관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대피 통보를 하다가 산불에 고립되는 것을 우려해 빠져나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애리조나주와 연방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남서부 지역의 기온이 더 높고 건조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강해져 산불 활동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주노선 취항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이 방역 통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진호 대한항공 신임 미주지역 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기존보다 운항과 노선을 더 확대하고 승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의 대한항공이 13군데를 이제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취항한 곳이 라스베가스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노선에 대해서도 7월 10일부로 다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이 됨에 따라서 그런 공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연내에 거의 미주 노선은 2019년도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LA시는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취항 50주년을 기념하고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당시 김 후보자가 이 재단의 동문 회장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의 2016년 미국 코넬대 석사 논문입니다. 감사의 말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해준 한미교육위원 단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70년 넘게 장학생을 배출해왔습니다. 연 5천만 원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가족 수당까지 지급되는 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미국 대학 합격에 유리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2013년. 석사 과정 2년 동안 무려 1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동문회가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동문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개인의 점수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알려드리기가 힘들죠. 평가 지원 자격이라든가 그런 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고요. 의혹은 또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지난해 1, 2저자로 참여한 논문.
국내 상위권 대학 교수 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교수는 풀브라이트 동문. 2020년 김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1, 2저자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동문 회장 이후에도 2018년까지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한 교수는 함께 논문을 쓴 건 맞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내 역시 2004년 풀브라이트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의 교환 교수를 다녀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장학생 선발 과정에 내부 관련자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한국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달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상황 등을 검토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 따른 다양한 방역 지표가 나오면 그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여전히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음 주 방역 지표를 관찰하고 인수위 의견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87,7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9시 집계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6일 이후 9주 만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밤늦게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배제 등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추가 논의 후 금요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에 소집된 민주당 비대위 회의.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도 비대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로. 하지만 경선 시간표를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한 만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에는 추가적으로 잠재 후보군들과 접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략공천위는 대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며 공천 배제를 결정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송 전 대표를 포함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이제는 책임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싶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 배제는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해 이재명 고문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고 말해 계파 갈등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인물을 찾지 못한 데다 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후 사용할 관저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을 20일 앞두고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졸속 이전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은 한남동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며 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윤 당선인이 언급한 관저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었습니다. 한남동 공간에 가면 공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간입니다. 기존 계획은 백지화됐고 당선인 측은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막상 실사해보니 197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너무 낡았고 경호나 의전 등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 면적만 축구장 2배에 달해 한남동 공관 중 가장 넓고 매년 수십 차례 외교 행사를 치러본 경험에다 작년에 리모델링도 마쳐 관저로 쓰기에 무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공약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변경된 데 이어 취임식을 20일 앞둔 시점에 관저 이전 계획마저 뒤바뀌면서 졸속 이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수위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다만 취임 전 입주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 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 불편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 공관은 만찬이나 접견 등 주요 외교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당장 새 공관을 찾아야 할 외교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차이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국방장관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진행된 통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업 중국 국방부장은 협력 합의보단 양국 갈등의 현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북 정책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웨이 중국 국방부장은 대만은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 해상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모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선 여객기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초 마스크 착용을 연장하려던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려를 표하며 백악관은 항소를 검토할 것을 밝히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빠르게 폐지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제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해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조정관이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에릭 펜턴보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해킹 활동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무기 개발의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관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대대적인 대북 규제에 나섰던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해커들의 능력에 비해 현재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명문화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동방항공 여객기의 마지막 운항 정보는 오후 2시 21분경이라 밝혔는데요. 당시 여객기는 고도 3,380m 지점을 시속 1,010km 속도로 통과한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기체 고장이나 항법 장치, 레이더 설비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예비 보고서는 대부분 알려진 내용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작업이 끝나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크게 만들 가능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대신에 무기나 의료 물품을 보내 도움을 줬는데요. 온라인상에 전투기 기부 캠페인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2일 유튜브에 올라온 겁니다. 조종사 복장을 한 남성이 파괴된 전투기 앞에 서 있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구매해 우리에게 양도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입니다. 남성은 전투기 한 대가 무고한 생명 수천 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당신이 사업가나 IT 전문가, 배우, 가수 등 누구든 간에 국적과 상관없이 이 테러를 멈출 수 있다고 외쳤는데요.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을 $2,500, 우리 돈 310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전 세계 누리꾼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사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억만장자에게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지난 4일 미국 미시간주 한 도로 경찰이 차량 번호판에 문제가 있다며 흑인 남성의 차를 멈춰 세웁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달아나는 그를 붙잡아 위에서 제압하더니 남성의 뒤통수에 총을 발사합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남성은 두 아이의 아빠인 20대 패트릭 로야 씨. 2014년 콩고의 내전을 피해 부모 형제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백인 경찰은 당시 그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로야의 가족은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검인은 고인의 사인은 두개골 뒤쪽에서 관통한 총상이라면서 그의 몸에서 몸싸움을 입증할 만한 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면서 수백 명의 미국인이 거리로 나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의 스타페리, 현지인들의 교통수단을 넘어서 여행객들에게는 관광 필수 코스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콩에 여행을 하면 트램과 함께 꼭 타봐야 할 명물, 홍콩을 상징하는 여객선인 스타페리인데요. 14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운항을 곧 중단한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출퇴근 이용객마저 사라지면서 경영난에 빠진 건데요. 홍콩 섬과 구룡반도로 오가는 이 배는 1880년 인도 출신의 한 사업가가 증기선 한 척으로 운항을 시작한 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홍콩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역사적 사건에 늘 함께였는데요. 1966년 영국의 식민정책에 반발이 거세던 시절 페리 요금이 인상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고요. 다음해 중국 공산당의 문화 대혁명 열기와 맞물려 홍콩 사상 최대의 반영 저항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까지 또 한 번 격변을 목격한 스타페리.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타이완의 한 방송사가 보도한 이 장면이 국내에서 논란이었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소개하며 앵커 뒤에 배경으로 태극기를 넣었는데 문제는 태극 문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림을 합성한 겁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런 사실은 타이완에 사는 한 누리꾼에 의해 알려졌고 우리 국민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방송국은 현지 시간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어와 한글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방송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제작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오직 한 회사에서 근무한 이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100살이 된 브라질에 사는 바우테르 오르트만 씨로 84년째 원단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12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그는
15살 때인 1938년 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후 지금껏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직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는데요. 요즘도 주 5일을 근무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주인공. 근속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인생은 잠깐 스쳐가는 것이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